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23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네, 제조업체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도 다 쉬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모든 제조업체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난 거는 어제로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추석 연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아주 뜻깊은 그런 추석 연휴 보낸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복덩이 님이 또 추석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일 날 난데없이 저희 사무실로 한 오후 3시 반인가 바카스랑 음료수 딱 사들고 오셨는데 깜짝 놀라서 제가 있을 줄 어떻게 아셨냐 했더니 그냥 계실 것 같아서 왔습니다 하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복덕리 님이 또 좋은 댓글 하나 남겨주셔가지고 그때 방문하셔서 제가 우리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 얼마 전에 제가 이 책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네. 소유했던 것을 주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105세 철학자 김영석이 100년에 걸쳐 완성한 궁극의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났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고 부끄럽지만 좋게 평가한다면 사랑해서 주어진 지혜다.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과 일이 있었고 그 사랑을 실천해 가는 동안에 주어진 삶의 지혜가 원천이었다. 네, 요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책을 또 순삭 다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보내주신 김영석 선생님의 100년의 지혜 책 잘 읽었습니다. 일제시대와 6.25 전쟁 등 굉장히 힘든 큰 사건을 겪으셨지만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사회에 기여하시면서 사셨네요. 나를 통해 좀 더 많은 사람과 세상이 행복해지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쭉 적어주셨습니다. 105세시니까 그러면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 전이면 1924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5년을 빼야 되니까 1900 아마 19년생이신가 보다, 그죠? 우리가 뭐 요즘 사는 삶이 힘들다 자꾸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김영석 교수님이 태어나서 보니까 나라가 일제한테 빼앗겨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해방을 맞으면서 또 전쟁도 겪고 어떻게 보면 정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읽다 보면 와, 나는 정말 그때 안 태어나길 너무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단군 이래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우러러보던 때가 처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걸 어디 있어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참 이런 세대에 그래도 태어난 게 이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읽다 보면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나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정말 고생하셨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머리를 거의 한 2달에 한 번씩 깎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자주 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 방송 찍고 나서 제 방송을 보다 보면 한 번씩 놀래고요. 한 번씩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얼굴을 보고도 깜짝 한 번씩 놀랍니다. 이런 머리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좀 깔끔하게 하고 좀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미용실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여의도역 5번 출구 5번 여의도역 5번 잠깐만 거기가 5번 출구가 아니라
1번 아니면 2번 출구였던 것 같기도 한데, 예, 거기 보면 아일렉스 빌딩 지하에 르포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머리 깎으러 갔더니 대뜸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제 머리 깎아주신 지. 하도 이제 늘 2, 3개월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오랜만에 가는데 갔더니 전문의 뭐 KTNG 많이 올랐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휴 다행이다. 다른 거 안 사시고 KTNG 사셔가지고. 예, 그러면서 키움 증권도 많이 올랐고요. 예, 그런 말씀을 하시고 네이버도 예, 근데 네이버는 되게 밑에서 잘 샀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주식 얘기하시는데 다행히 크게 물려 있는 주식은 없으신 것 같아서 휴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머리 참 잘 깎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기사를 좀 읽다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쭉 보시면 오늘은 한국이 아는 그 중국이 아니다. 밤새워 콰이콰이 혁신, 중국 시장 떠나면 진입이 힘들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뭐 이런 기사부터 보다 보면 푸틴이 맞벌이는 직장 점심시간에 아이 가져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요. 미 대선 룰을 변경 원하는 트럼프. 경합주 조지아는 수자국 개표를 하기로 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선이 있고 보통 하루 종일 이제 막 개표 나오면서 미국 지도에서 어디가 트럼프가 되고 어디가 해리스가 됐는지 그게 막 표가 만들어질 건데 거의 하루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번에는 요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외에도 이런저런 기사들 제가 쭉쭉 눌러보고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다 쓴 치약은 변기 물탱크에다가 요렇게 잘라가지고요. 네, 잘라서 넣어놓으면 남은 치약이 물에 섞여서 2주 정도 변기가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다루려고 했던 기사는 아닌데, 그럼 다 쓴 치약 그걸 그렇게 써먹으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미국 대선에 흥분하는 사람들 이 특파원 리포트 보면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네, 중부 옥수수밭을 지나가다 보면 전부 또 트럼프로 돼 있고 또 어느 지역은 가면 전부 다 이 해리스 그렇게 돼 있고. 금감원 모건 스탠리 미공개 정보 의혹 요 기사 좀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인텔 구력 M&A 매물로 나온 거는 얘기 들으셨으니까 아픈 손가락이 부활 이 ESSD 매출 52.7% 뛰었다. 요게 상당히 올 연말하고 내년 초 반도체 랠리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요 기사랑 쭉 한번 다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이 아는 그 중국이 아니다. 밤새워 콰이콰이 혁신이라고 돼 있는데 무역협회에서 중국에서 뛰는 기업인 30명 심층 인터뷰를 했대요. 야, 이 그림만 봐도 그죠? 중국이 우리 예전에 타던 인라인 스케이트, 우리 때는 롤러브레이드 뭐 그렇게도 얘기했었는데 야, 여기는 인라인 이런 거 타고 슝슝 달리는데 우리는 뛰어가고 있네요. 그죠? 원래 이 팬더가 이 빠른 동물은 아닌데 그죠? 자, 한국이 아는 중국이 아니다. 코로나와 미중 갈등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은 몰라보게 달라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중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에 기업인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고 여기서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한국을 다 따라잡았고 대부분은 추월했다.
중국 현지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본국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합니다. 24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 초안에는 자동차, 부품, 배터리, 석유화학, 항공, 유통, 게임, 바이오, 금융 등에 걸쳐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인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담겨져 있고요. 중국은 필요하면 밤을 새우는 유연한 근로체계,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실행하는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실패한 90%의 기업의 기술을 남은 10%가 흡수하는 빠른 혁신 전략으로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4, 5년 코로나와 미중 갈등을 거치면서 중국이 엄청난 변화가 진행됐고, 이제 한국의 경쟁력이 남아있는 산업은 10% 수준인데 여기서 머뭇거리면 다 놓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여기 계시는 정만기 덴톤3 상임 고문은 우리는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컸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현지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빠른 혁신 능력이 더 위협적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게요. 우리는 중국 정부가 이 보조금 주면서 억지로 키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과거 중국은 만만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였지만 지금은 그 반대로 중국은 콰이콰이, 쾌 속선할 때 이 쾌자가 보다 그죠? 콰이콰이, 중국말로 빨리빨리가 콰이콰이군요. 만만디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만만디가 아니고 콰이콰이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산업 분야 치고 나가는 중국, 친환경차 판매량도 120만 대에서 350, 지금은 950만 대. 이것도 2023년 데이터다 그죠? 지금은 뭐 벌써 팔리고 있는 자동차의 50% 이상이 전기차잖아요. 야, 여기 또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도 폴더블입니다. 폴더블도 150만 대였다가 작년에 700만 대였다가 올해는 1000만 대 정도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핸드폰이 한 2억 7천만 대 정도 팔렸었죠. 그러면 아직까지 뭐 3억 대라고 했을 때 딱 30% 정도, 33% 정도의 33%가 아니라 3.3%네요. 그죠? 3억 대 3천만 대, 3천만 대 정도가 돼야 10%니까. 자, 반도체 빼고 다 따라왔다는 얘기가 쭉 있고요. 특히 BYD, 바이두 등을 앞세워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나서는 중국의 자동차 굴리기가 무섭다는 반응도 나왔고요. 22년 중국에서 생산된 자율주행 자동차는 약 700만 대로 1년 만에 45.6%나 늘었고, 중국은 최근 4년간 대대적인 스마트화, 전동화를 추진해 오면서 우한 등에서는 운전자가 아예 없는 자율주행 3에서 4단계 택시가 이미 영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3, 4단계가 벌써 되고 있다고요? 한국은 여전히 1, 2단계 자율주행 기능을 자동차에 장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중국 공장에서는 이미 한국보다 앞서 컨베이어 벨트가 없는 공장을 또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폴더블 폰이 중국 화웨이 제품보다 결코 낫다고 자신할 수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 화웨이는 최근에 2번 접는 폴더블 폰, 트리폴드 폰을 삼성전자보다 먼저 세계 최초로 출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화웨이 등을 중심으로 출하된 폴더블 폰은 700만 대, 요 정도고, 지난해 한국이 생산한 폴더블 폰은 190만 대, 대비해서 3.6배나 되네요, 벌써. 그리고 철강 석유 업계는 중국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고요. 중국산 품질이 과거에는 낮았지만 최근 몇 년간 기술력이 급격히 향상돼서 이제는 차이도 없다고 합니다. 석유화학도요. 중국 내에서는 한국 기업, 대기업이 이런 모를 스타트업 규모밖에 안 된다는 말도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 대기업의 석유화학 수준이.
코트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철강 수출량은 9,120만 톤으로 1년 만에 35.2%나 늘었고요. 석유화학의 기초 재료인 이 에틸렌 생산량도 5,174만 톤을 기록해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입니다. 네. 제가 중국하고 세계 1, 2등을 다투는 그런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야, 석유화학의 에틸렌도 벌써 중국이 1등이 됐습니다. 자, 인터뷰에 응한 중국 현지 법인장들은 중국 기업들의 빠른 혁신이 가능한 가장 중요한 비결, 그러게요. 이 비결이 뭐죠? 유연한 근로체계가 바탕이 된 일의 속도를 꼽았다고 합니다. 중국의 노동법상 기본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고요. 초과 근무는 월 최대 36시간 가능한데, 하지만 이런 규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보상만 충분히 해주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법인장의 이야기다. 대부분 IT 기업은 저녁 11시에 퇴근하고 필요하면 주 15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 많으면 밤을 새우고 일이 없을 때 길게 쉬는 유연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이 원래는 공산주의고, 그죠? 중국의 그 국기에도 있지만 이 옛날 노동자들을 의미하는 뭐 곡괭이라든지 뭐 이런 거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을 위할 것 같은데, 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가 중국이고,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사회주의적인 색깔이 짙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뭐 이런 말도 가끔씩 들립니다. 자, 한국과 중국을 모두 경험한 한 외국계 기업 법인장은 양국의 노조 문화가 경쟁력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지적을 했고요. 경영 전략이나 제품의 일부 사양도 혹은 작업 방식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한국에서는 노조와 협상하는 데 시간을 소모하지만 중국 근로자들은 이의 제기 없이 즉각 수용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경영진이 노조와 협상하느라 진을 다 빼지만 중국에서는 노조 관련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0%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수 기업인은 한국과 대비되는 빠른 의사 결정도 중요한 혁신 비결로 꼽히는데, 한국 유통업체들이 중국에서 홈쇼핑 사업에서 독주하다가 이커머스 투자 시기를 놓쳐 실기한 사례가 대표적인데, 한국 유통업체들은 현재 중국 홈쇼핑 사업에서 거의 다 철수하고 GS 리테일만 남은 상태다. 중국 오쇼핑 이런 거 다 철수했나 보네요. 중국 업체들은 홈쇼핑을 건너뛰고 이커머스로 곧장 투자해서 한국 기업들을 추월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커머스로 전환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1년을 소요해서 투자 시기를 놓쳤다고 합니다. 네. 중국 항공사들은 성수기에 항공권 운임을 8배까지 올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지만 한국 항공사들은 의사결정하느라 성수기를 다 보낸다고 하고요. 중국 항공사들이 성수기의 요금을 500위안에서 4,000위안까지 올렸는데 한국에서는 의사결정이 늦어져서 성수기가 다 끝나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자동차 업계 법인장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부지, 투자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지원이 많은 기업이 만들어지는데 약 90%는 완성차를 만들지도 못하고 정리되고요. 그럼에도 남은 10% 기업이 이 사라지는 기업으로부터 기술이 축적된 고급 인력을 흡수하여 오히려 강력한 기업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중국 1위 전기차 업체 BYD나 CATL이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한 자동차 부품사 법인장은 BYD는 비용, 기술, 속도를 이념으로 삼고 6개월마다 부품별 납품업체들의 비용을 기준으로 바꾸면서 부품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기술과 산업이 성숙될 때까지 규제하지 않다가 시장이 성숙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시장 개입을 시작하는 점도 주요하다는 평가고요. 중국은 미국과 비슷하게 신산업 분야는 일단 허용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규제를 만드는 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사 한 법인장은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이 개발되면 바로 시장에 투입해서 시장 반응을 보면서 기술 개량을 하기 때문에 신기술과 스마트화 진전이 매우 빠르다면서 한국에서는 기술 개발만 주로 하고 규제가 많아서 기술 개량이 더뎌서 시장 투입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신소재, 양자 컴퓨터, AI 등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초기 기업은 보험에서 투자액의 한 80% 정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마음껏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중국 최대 메신저 위챗의 성공 비결을 보면 중국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전략을 엿볼 수 있는데 위챗은 무이자로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중은행 고객들을 끌어들였고요. 중국의 5대 은행들이 반발하는데도 중국 정부는 위챗이 성공을 거둘 때까지 허용하다가 2017년에서야 위챗의 자금을 중국은행에 위탁 관리하도록 규제를 했다고 합니다. 위챗은 은행 업무는 하지 못하게 됐으나 대신 그동안에 끌어들인 10억 명에 이르는 가입자를 상대로 한 광고 등 다른 사업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현지의 국내외 기업 법인장 말말말 하는데 화학은 중국과 초격차 벌리자는 건 현실 모르는 주문이다. 네. 자동차 법인장, 한국에서는 6개월 걸릴 일을 중국에서는 하루면 끝난다. 네. 제가 아침에 모닝 브리프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중국을 모르고 그냥 미국 기업이다, 한국 기업이다 투자를 했다가는 한 번씩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중국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다, 한국의 기업이다, 중국하고의 이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너무 우리가 이 선입관만 갖고 지나친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것만 갖고 우리가 우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일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 후속 기사인데요. 그런데 중국 시장 떠나면 진입이 힘들어 새로운 전략 필요라고 되어 있고요. 기업인들 중국 포기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중국에서 사업 중인 국내 기업인들은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면서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국의 고성장이 멈추고 있다고 하지만 매년 베트남의 2배나 되는 경제 규모가 새로 생겨나는 이 거대한 시장을 가진 국가이기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실제 중국의 GDP가 17조 달러로 해마다 5%씩만 성장을 해도 9천억 달러가 추가가 되군요. 이는 베트남 GDP 4천억 달러의 2배나 되네요. 그러면서 한국은 문화나 컨텐츠 혹은 서비스 분야가 창의력을 바탕으로 발전해서 과거와 다르게 신중히 중국 시장에 접근을 한다면 많은 기회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을 떠나는 순간 기술적, 사업적, 경제적 혹은 법적인 이유로 다시 중국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중국 내에 형성돼 있고요. 아직까지 대중 수출이 잘 되고 있는 품목들을 잘 추려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을 지원을 하고 중국의 M&A를 견제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인수합병해 기술을 가져가려는 시도가 빈번하기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의 중국 매각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또 입을 모았네요. 코로나 이후 미중 갈등 이후
완전히 달라진 최신 중국에 대한 공부도 필요한데 한국 기업 본사 고위급들의 중국 방문을 늘려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이전에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편견으로 중국을 무시하면서 적절치 않은 대응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고요. 현지에서는 과거 중국을 안다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말이 있다면서 최신 중국에 대하여 아는 전문가 활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요 얘기는 어디나 다 통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뭘 좀 안다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내가 고고 내가 한 10년 해봐서 아니면 5년 해봐서 아니면 뭐 30년 해봐서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위험하고요. 그래서 새로 뭐 시장이 변할 때마다 계속 과거 사례도 공부해보고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가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들어보고 예, 계속 그렇게 귀를 열고 봐야 되는데 내가 하는 방식 내가 알고 있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예, 약간 교만한 마음이 드는 순간 주식시장은 항상 예, 대가를 치르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뭘 좀 안다. 네, 내가 좀 안다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라는 말은 항상 저도 늘 저 스스로도 항상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끔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요 얘기인데요. 헤즈볼라 40년 악연 끝장 보려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뭐 저도 어릴 때 탈무드를 참 많이 읽었거든요. 예, 뭐 대학생 때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뭔가 우리가 뭐 부모님하고의 갈등이라든지 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슬럼프가 빠진다든지 이럴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이제 꺼내봤던 책이 사실 탈무드거든요. 탈무드에 이래 보다 보면 참 거기 이 지혜가 다 담겨 있어서 이 탈무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존경심, 네,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 주말에 있었던 그런 비피테러나 이런 기사를 보면요, 최근에 특히나 이번에 전쟁을 보면 왜 그렇게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네, 노예로 살게 했고 지금도 전 세계에 이제 퍼져서 많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장악하고는 있지만 이 나라 자체는 좀 계속 전쟁을 겪고 이 뭐 평화스러운 그런 참 살기 좋은 성경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게 살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유대교는 이 성경에 있어서 신약과 구약에서 이 신약, 예수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 이 신약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구약만 오로지 믿고 예수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고 그게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알라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데 알라도 알라만 섬기고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 이 예수를 부정을 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데 이게 a tooth for a tooth, an eye for an eye 해가지고 이게 뭐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할래. 이거랑 그런데 이스라엘 이번에 하는 거 보면 하마스가 이만큼 날 요렇게 때린 거잖아요.
요렇게 때렸어 하면서 가가지고 이 때린 애뿐만 아니라 이 때린 그 가족하고 그 동네에 그냥 다 박살내 버리는 그런 모습의 양세잖아요. 그래서 이 애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이 애는 내 이빨을 다치게 했으면 그 가족 뭐 구족을 말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엄청난 보복을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진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제가 뭐 이렇게 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만큼 제가 뭐 신앙심이나 이런 게 뭐 함부로 얘기할 만한 수준은 전혀 아닌데요. 그냥 제가 그동안에 보아온 바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한 얘기가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가 막 비난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비난하는 거. 그러면서 예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데려와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뭐 이런 말씀부터 해서 보면 한마디로 그 예수의 탄생 이후로 이 가르치려고 했던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서로 보복에다가 보복에 또 보복을 하고 그런 게 되게 한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을 보내서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그 본성 자체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부정을 하죠. 그래서 유대교하고 실제로 이 개신교하고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는 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게 오늘은 삼천포에서 너무 좀 멀리 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이스라엘이 하는 걸 보면서요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영화나 이런 데서도 끊임없이 싸우거든요. 유대교랑 유대교는 끊임없이 예수를 부정하는 영화도 만들고 왜냐하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자, 욕하지만 하겠습니다. 욕하지만 너무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 이 헤즈볼라와의 40년의 악연 끝장 보려는 이스라엘. 그런데 이 기독교가 왜 또 욕을 먹는지 참 위험한 발언을 좀 하면 왜냐하면 저도 이제 분일 고등학교라고 크리스찬 학교를 다녔지만 아주 기독교를 증오를 했었거든요. 왜 증오를 하느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약간 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리고 좀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볼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런 거 사실 하기 힘들거든요.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죠.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 너는 알고 있느냐 했더니 내 몸과 뜻과 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맞다. 그렇게 해라. 했더니 이 율법자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근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리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길거리에 강도를 당해가지고 산에서 산을 넘어오는데 강도를 당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거기 지나가는 제사장도 그냥 쓱 사제도 쓱 지나가고 또 레위인인가 뭐 쓱 지나가고 근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고, 네, 여관에다 묵히고 2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줘서 이 사람을 치료하라 해달라. 그러면서 그 율법자한테 이 3명의 사람 중에 누가 네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이웃이 되겠나? 그 3번째 사람 아니겠습니까? 도와준 착한 사마리. 그러면서 그래, 영생을 얻으려면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이 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반감이 가는 그런 걸 많이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바라봤었기 때문에 뭐든지 참 실천하기 힘듭니다. 하물며 영생을 얻는 건데 영생을 얻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정말 이 하찮은 돈 버는 것도 힘든데, 그죠? 영생을 얻는 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뭐 맨날 좀 40분 안에 끝내려고 하면서도 말이 길어져가지고요. 자,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헤즈볼라와 40년 악영 끝장 보려는 이스라엘. 참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는 뭐 이게 헤즈볼라인지 아니면 하마스인지 뭔지 막 헷갈렸는데, 자,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40여 년의 악연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네, 40여 년의 악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참 많이 다치셨죠, 또. 네, 쭉 했는데 뭐 이 얘기는 읽지는 말고요. 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 표적 공습이 올해 들어 3번째였고 목표는 모두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지난 10월부터 전쟁을 벌이는 이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단체의 권력서의 3위로 알려진 살레흐 알라루이를 지난 1월 무인기 공격으로 제거했고, 7월에는 이 헤즈볼라 군사 조직의 최고 지도자 이자 나스랄라의 오른팔로 불리던 푸아드 슈크르를 미사일 공격으로 폭사시키고, 지난 20일 사망한 아킬은 이후 슈크르의 역할을 대신해 왔는데, 네, 이렇게 살해를 했습니다. 표적 제거 작전에 비해서 이번에 규모가 훨씬 큰데, 레바논 전역에서 벌어진 초유의 이 호출기 삐삐 동시다발 폭발이 일어난 지 한 주도 되지 않고 또 이렇게 베이루트를 공습을 했습니다. 20에서 21일간 양일간 이 100여 차례 공격을 통해서 헤즈볼라의 미사일 발사대 수백 대와 여러 군 시설이 공격을 받았고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전쟁 수행 능력 무력화에 나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 밑에 보면 요 갈등의 역사, 우리 요 역사만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2년 6월 달에 이스라엘 침공으로 1차 레바논 전쟁 발발하고 헤즈볼라 결성이 됐고요. 근데 요런 숫자 볼 때마다 이제 저는 주식 시장에서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나가지고, 이 82년 요때 6월 달이 미국의 리세션 기간이었습니다. 1980년에 1차 리세션, 82년 요때가 2차 리세션 기간이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폴 볼커가 금리 한 20% 만들어 놨을 때고요. 네, 근데 82년 6월에서 7월, 8월 지나가면서 8월부터 좀 금리가 쑥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막 유가가 폭등하고 물가를 자극하면서 금리가 오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러고 나서 8월 달에 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떨어지고요. 요때 당시에 페드가 금리를 다시 낮추기 시작합니다. 낮추면서 82년 말에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면서 1982년도에도 S&P 500 기준으로
주가가 꽤 오르고 끝났습니다. 82년도가 81년에는 마이너스 한 9.7% 정도 빠지긴 했는데요. 82년도에는 14.76% 오르고 83년에 17% S&P가 500이 오르고 끝났기 때문에 83년 4월도 나오죠. 83년 4월 때도 헤즈볼라 베이루트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 어렴풋이 그 방송에서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어도 이게 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안 주냐면 주식은요 미래의 10년치 캐시플로우를 땡겨와서 현재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이슈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80년대 포드나 GM 자동차의 10년 캐시플로우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거의 미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1992년 2월 요때도 1990년에서 91년 넘어갔을 때 미국이 리세션이었고요. 우리나라는 92년도에 요때 약간 물가는 높고 근데 경기는 안 좋아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좀 나올 때였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이 92년도에도 미국은 한 4.5% 정도 주가가 소폭 올랐습니다. 그리고 93년에 S&P 500이 한 7% 이렇게 올랐었고 2000년 5월 이스라엘 레바논에서 완전 철수했고요. 2006년 7월에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인을 납치해서 2차 레바논 전쟁이 발발하고 한 달 동안 휴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23년 10월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습격이 있었고 다음날 이스라엘 국경지대 폭격이 있었고 24년 7월에 헤즈볼라가 골란 고원에 로켓 폭격을 가해서 이스라엘 청소년 1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9월 17일 헤즈볼라 무선 호출기로 동시에 이 삐삐를 폭발시키면서 이 헤즈볼라의 무장 세력들이 핸드폰을 이용하다 보면 이게 다 전부 다 iOS 아니면 그 다음에 구글 안드로이드잖아요. 그래서 다 위치가 노출이 될 거다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 쓰지 말고 삐삐 쓰라고 했는데 그 삐삐를 폭발시켜 버렸습니다. 24년 9월 20일에는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인자 이브라임 아킬 등이 사망합니다. 참 그렇죠. 어떻게 이 전쟁 없이 좀 평화롭게 살면 좋은데 이런 피해 보복은 있으면 여기서 민간인이 사망을 했을 때 그게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면 저도 헤즈볼라 대원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 이스라엘 폭격으로 만약에 크게 다쳤다면 저도 무조건 100% 헤즈볼라 대원이 아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용서해야 되나 그거 참 힘들다 그죠. 진짜 원수가 되는 건데 이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지 복수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실제로 그런 일이 닥쳤다고 생각하면 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마음으로는 무조건 헤즈볼라 대원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 역시 초신자 맞는 것 같습니다. 초신자예요 저는.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룰 변경 원하는 트럼프 경합주 조지아 수작업 개표. 그래서 이걸 보면서 대통령 선거 딱 끝나자마자 이 랠리가 와야 되는데 이 끝나고 나서도 또 이거 수작업 한다고 또 한 일주일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경합주 조지아가 개표를 수작업으로 하기로 20일 결정을 했습니다.
네브라스카에서 승리한 후보가 선거인단 전체를 차지하는 제도를 또 부활시키자는 방안이 또 추진 중이고, 자, 트럼프와 공화당이 이를 추진하는 배경과 대선에 미칠 영향을 문답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조지아는 왜 손으로 개표를 하나인데요. 늦더라도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수작의 개표가 더 안전하고 투명하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지지자에게 영합한 측면이 큰데, 경합주인 조지아는 지난 대선 때 트럼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 12,000표 차이로 패배한 곳이라고 합니다. 막판 역전당한 트럼프가 주 당국에다가 잃어버린 표를 찾아달라. 네, 내 표 찾아줘 하면서 선거 결과 번복을 시도한 혐의로 지금 아직도 현재 형사 기소된 상태이고요. 이번 결정으로 조지아는 50개의 주 가운데 유일하게 수작업 개표를 도입한 주가 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다른 주는 다 전자개표입니다. 그 다음에 뭐 네브라스카가 왜 승자 독식제 부활을 추진하나 요 얘기랑 마지막 요 미칠 영향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선거의 규칙을 둘러싼 혼란이 대선 이후까지 계속될 수가 있고요. 조지아에서 이 수백만 표를 손으로 개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투표용지 분실, 도난, 부정행위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개표가 지연될 경우에 극단주의자들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거나 결과에 불복하는 또 빌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브라스카에서도 선거를 불과 40여일 남기고 추진되는 규칙 변경에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또 중심으로 비슷한 시비가 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약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이겨야 될 텐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지금 50대 50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 바로 밑에 보니까 트럼프 너무 늦었어. 해리스의 추가 TV 토론 제안은 거부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이 사람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픈 손가락 부활, ESSD 매출 52.7% 뛰었다. 네, 요 얘기가 중요하죠. 아이고,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점유율 75%, 삼성 하이닉스 호조고 AI 서버 열풍의 3분기도 상승 전망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수요가 부진해가지고 아픈 손가락 소리를 듣던 이 낸드 플래시입니다. 예, 메모리를 저장하는 이 낸드 플래시가 AI 서버 증설 열풍에 힘입어서 올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지금 견인하고 있고요. AI 서버에 주로 쓰이는 이 기업용 대용량 저장 장치 ESSD의 글로벌 매출이 지금 크게 늘어서 이 제품은 전자하고 하이닉스가 75%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고효율, 고용량 낸드 신제품을 앞서워서 시장 우위를 굳힌다는 방침이고요. 낸드의 일종의 이 ESSD는 용량이 큰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장치고요. 데이터 센터 규모가 커지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려는 기업의 수요가 커지면서 매출 효자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메모리 쪽에서는 HBM과 함께 AI 열풍의 수혜 분야로 꼽히고 있고요. 올해 2분기 ESSD 매출은 57억 3,840만 달러, 약 한 7조 6천억 되네요. 전분기 대비해서 52.7%나 늘었고요. 가격이 25% 이상 상승하면서 공급업체들의 매출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엔비디아 AI 가속기 매출이 늘어나고 AI 앱이 대중화되면서 서버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3분기에도 ESSD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가격은 전분기 대비해서 15% 이상 상승하고 업체 매출은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이 ESSD의 매출 점유율 보면요. 이거는 삼성전자가 43.2%, 하이닉스가 이 인텔이 2020년에 매각했던 이 솔리다임을 포함해서 하이닉스가 31.8%. 그래서 요 두 개 합치면 75% 나오죠. 그리고 매출의 규모로 보면 전자가 한 3조 3천억, 하이닉스가 2조 4천억 정도
ESSD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회복의 최대 수혜자이며 하이닉스의 3분기 출하량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지금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PC 모바일 범용 반도체에 대한 우려로 연락의 주식 빠져라 하면서 예, 매도콜을 그동안에 냈는데 요 얘기도 있었죠. 금감원도 모건 스탠리 비공개 정보 의혹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의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선행 매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갔고 한국거래소가 선행 매매 의혹에 대해 계좌 분석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이틀째인 15일 겨울이 곧 닥친다. Winter Looms 라는 보고서에서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낮췄죠. 야, 근데 그 정말 3개월 전만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제일 반도체 수익이 좋을 거다 하면서 스트롱 바이를 외쳤었는데 야, 너무 3개월 만에 확 바꿔가지고 비중 확대해서 축소로 아예 변경을 했고 그죠? 네, 그러면서 주가가 19일 6.1% 빠졌는데 근데 문제는 이 보고서 발간 이틀 전인 13일에 모건 스탠리 서울지점 창구를 통해서 하이닉스 주식 101만 주 매도 주문이 체결돼서 이 선행매매 의혹이 제기됐다는 거죠. 이날 하이닉스 매도 물량의 20%가 이 모건 스탠리 한 곳을 통해 거래됐을 정도로 흔치 않은 대량 매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행 매매했다. 이게 정확하게는 미공개 정보가 하이닉스의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나가는 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줘서 선행 매매하게끔. 네, 그래서 이거는 선행 매매 의혹이죠. 네. 자, 이 보시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이고요. 이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특정 종목의 조사 분석 자료를 발표할 경우 그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정보를 이용한 투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증권사 창구에서 단순하게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고객에게 보고서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면 문제가 됩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보통 큰손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할 때 애널리스트들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주고 그 대가로 주문을 받는다면서 이례적으로 대규모 주문이 발생했다는 건 고객들에게 비공개 정보를 흘려주고 자신들의 창구로 주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네, 요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행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전에는요, 사실 뭐 펀드 열풍이 막 일었었던 2007년이나 뭐 이럴 때 보면 애널리스트가 얼마나 이 퍼스트 콜이라고 하거든요. 이 퍼스트 콜을 누구한테 해주느냐. 전화가 오면 이게 퍼스트 콜인지 아니면 주가가 뭐 2, 3일 다 올랐는데 막 전화 와서 지난주에 리포트 낸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전화 들으면서도 이거는 완전히 퍼스트 콜이 아니라 레이트 콜이죠. 네. 왜냐하면 전화 받으면서 주가 보거든요. 뭐야, 뭐 이미 다 이 보고서 내용이 반영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분들이 탐방을 갔다가 오면서도 바로 이 주문을 많이 주는 펀드 매니저한테 전화도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제가 지금 탐방 갔다 왔는데 요런 호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해주고 네, 펀드 매니저가 먼저 사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미공개 정보에 대한 그런 투자 행위가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횡행했어요.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에 대한 그런 조사 이후에 많이 근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공개 정보 얘기도 잘 안 해주고, 예, 그런 매매가 거의 없어졌는데, 리포트, 요거는, 요런 리포트 나올 거니까 미리 파세요. 예, 요거는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렇게 100만 주 주문이 갑자기 나왔다라는 얘기는 흘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금융당국의 실제 위반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건 스탠리 서울 창구를 통해 주문을 하는 고객은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들이고, 그들이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보고서 관련된 애널리스트들과 하이닉스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의 휴대폰도 들여다보고 압수수색도 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 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예,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합니다. 그래도 조사는 하기는 해야죠. 해야 그래도 이렇게 하면 한국 금감원에서 이래 조사도 하네. 그러면서 좀 귀찮게도 하고 그 모건 스탠리 하우스에다가도 그죠? 예, 제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가를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악의적 의도를 가진 외국계 리포트도 일부 있다. 국내 증시가 외국인 수급에 쉽게 흔들리는 허약한 재질이라 주가가 흔들리는 폭이 더 심하다. 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할 때 우리 국내 기관 투자가가 이렇게 하면 확 들어가 가지고 매도 리포트 나오니 어쩌니 해가지고 막 파는 거를 우리 기관들이 다 이걸 받아버려야 돼요. 확 받아가지고 함부로 우리 시장이 얇아서 막 밀면 밀리고 쳐올리면 쳐올라가고 막 이런 시장이 좀 안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날씨도 시원해졌고요. 날이 찬바람이 불면 또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제 이 고난의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간다고 봅니다. 한 달, 10월달 한 중순부터는 시장이 조금 위로 이렇게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날씨 일간 변동성도 심해지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